가난한 주제에 여길 왜 왔어? 급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 소연이 희주의 낡은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붉은 와인이 희주의 구두 위로 쏟아졌고 주변 동창들은 키득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성그룹 최연소 회장 강민우가 차가운 위압감을 뿜어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희주의 가방을 직접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라운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희주를 거지 취급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무너질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놀라운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뿌려내고 있었습니다. 고교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라운지 안쪽에서는 샴페인을 따르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희주는 라운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낡은 코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소매 끝이 약간 헤어졌지만 희주는 이 코트를 가장 아꼈습니다. 코트의 안감에는 어머니가 손수 꿰맨 자그마한 꽃무늬 자수가 남아 있었죠. 희주가 라운지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사이에서 희주의 낡은 코트는 유독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주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동창의 명단이 적힌 안내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머, 저기 봐. 누가 저런 걸 입고 여기 왔어? 소연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쪽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들자 소연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연의 손목에는 최신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 막 출시된 것처럼 보였죠. 혹시 서빙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니면 설마 동창회 온 거예요? 소연이 희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희주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희주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에이,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그 코트는 좀 여기 분위기랑 안 맞지 않아요? 소연이 빙그레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희주의 구두 위로 쏟아졌어요. 와인은 희주의 코트 자락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흰 바닥에 붉은 액체가 퍼져나갔죠.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소연이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완전 웃겨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희주 씨, 혹시 남은 음식 싸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뷔페 음식 진짜 맛있거든요. 키가 큰 동창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대화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희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연이 희주의 낡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가방 속에서 지갑과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권도 함께 떨어져 나왔어요. 가난한 주제에 여길 왜 왔어? 급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 소연이 희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라운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희주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희주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라운지 입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하기 시작했어요. 총지배인이 직접 문 앞에 서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강민우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로 가득했어요. 그의 차가운 눈빛이 신뢰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라운지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동창들이 술렁거리며 민우에게 인사를 건네려 줄을 섰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라며 다가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지나쳤어요. 민우가 곧장 희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희주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가 정성스럽게 가방의 먼지를 털어냈죠. 그리고 희주의 곁에 섰습니다. 민우가 희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라운지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민우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희주의 젖은 어깨를 천천히 다독였어요. 와인이 묻은 코트 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연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동창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희주를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누군가 저게 무슨 일이야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 둘이 연인이라고? 라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민우가 호텔 지배인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그는 민우 앞에서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 여성에게 무례를 범한 사람들이 누구누군지 파악해. 예, 회장님. 지배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강성그룹 소유의 모든 호텔과 백화점에서 이들을 영구 제명 처리하도록.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라운지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향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회장님, 제가 잘못.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듯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희주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장인이 손수 만든 한정판 코트였어요. 라운지 앞 몇몇 사람들이 그 코트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벌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죠. 희주가 코트에 옷깃을 세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소연을 향했어요. 희주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다만 냉정한 관찰자처럼 차분했습니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 대상을 바라보는 과학자 같았죠. 민우가 희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VIP 전용 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희주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희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VIP 룸 쪽으로 걸어갔죠. 보안 요원 2명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소연의 팔을 잡았어요. 소연이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놓아요. 당장 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라운지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소연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죠. 소연과 함께 있던 동창 몇 명도 보안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군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작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호텔 측은 단호하게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죠. 동창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회장님이 자기라고 불렀잖아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주를 부르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VIP 룸 안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VIP 룸의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희주는 민우가 건넨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어요. 차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우가 희주의 손을 꽉 쥐었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괜찮아?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희주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우가 희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운지 밖에서는 소연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VIP 룸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희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2 퍼져나가는 루머. 다음 날 아침, 희주는 회사 연구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창이 떠 있었어요. SNS에는 어젯밤 동창의 사진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희주와 민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몇 장 보였죠. 희주가 스크롤을 내리자 댓글창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래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어요. 명품 코트 걸치고 있던데 진짜 연인 만나봐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희주는 무심하게 창을 닫았죠. 연구실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희주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벌써 SNS에서 난리야. 민우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희주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어요. 대부분 어젯밤 동창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잖아. 희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한편 소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쫓겨난 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죠. 이희주는 강민우 회장의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여자입니다. 소연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재벌 회장을 어떻게 사로잡았겠어요? 라는 문장도 추가했어요. 분명 뭔가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 마무리하며 게시 버튼을 눌렀죠. 소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나야. 소연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강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부탁이 하나 있어. 이희주라는 여자 있잖아. 그 사람 신상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소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희주? 그게 누군데? 진혁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회장님이랑 연인 사이래. 어제 동창회에서 봤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회장님 연인이라고? 그런 사람 있었어? 진혁이 놀란 듯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니까, 제발 오빠. 소연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근데 회사 내부망 함부로 뒤지다가 걸리면 큰일 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걸리지 않게 조심히 해. 오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소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혁은 강성그룹 본사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출근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사내 비공개망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이희주라는 이름을 입력했죠. 화면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혁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 왜 접근이 안 되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했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기본적인 인사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희주 기술개발팀 소속이라는 간단한 정보만 보였죠. 진혁이 더 깊이 파고들려고 했지만 또다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보안이 이렇게 철저해라며 중얼거렸어요. 한편 민우의 집무실에서는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략기획실 진혁 대리가 이희주 박사님의 정보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민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군. 그대로 두게. 그대로 둔다고요? 보안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가짜 정보를 하나 흘려줘. 희주가 단순 기술 보조직으로 입사했다고. 민우가 서류에 서명을 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소연이 움직이기 시작했군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틀 후 희주는 민우의 집무실에서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설계도가 가득했어요. 프로젝트 H라는 제목이 상단에 보였습니다. 보안 코드 최종 점검 완료했어. 희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강성그룹은 업계 1위로 올라서. 민우가 희주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공할 거야. 내 기술이니까. 희주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이사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받았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성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민우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에 이희주 씨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들에게 성적 조작을 청탁했다는 제보가 올라왔어요. 김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민우를 쳐다보았어요. 민우는 희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게. 민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희주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해당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천재 과학자의 추악한 과거라는 제목의 글이 떠 있었어요. 익명으로 작성된 글에는 그럴듯한 증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네. 희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의 소행이 확실해. 민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 정도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희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우가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민우가 상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희주 씨 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민우가 태연하게 물었어요. 인터넷에 퍼진 루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희주 씨와 거리를 두시는 게.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 이상 말하지 마시오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편 소연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동창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 봤어? 이희주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래. 소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어떻게 알았어? 한 동창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봤지. 대학 때부터 성적 조작으로 유명했대. 소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헐, 그런 여자가 회장님이랑 사귀고 있다고? 다른 동창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곧 무너질 거야, 그 여자. 소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주의 집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물러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희주가 퇴근길에 집 앞에 도착하자 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희주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양심도 없어?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희주는 그들을 무시하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누군가 오물이 담긴 봉지를 던졌습니다. 봉지가 희주의 발 앞에 떨어졌죠. 희주가 잠시 멈춰섰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주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 끝났어. 이희주. 누군가 조롱하듯 외쳤습니다. 희주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희주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곧 민우의 답장이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주가 작게 미소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진혁이 회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죠. 완벽해. 희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챕터 3 창립기념 파티의 함정. 강성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붉은 카펫이 입구부터 메인 홀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재벌가 인사들과 정계 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죠. 희주는 호텔 내 전용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는 일부러 피했죠. 준비됐어? 민우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응, 오늘이 중요한 날이잖아. 희주가 민우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긴장돼? 민우가 희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기대돼. 희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지나가는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주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대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우와 희주가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여자가 소문의 그 사람이야.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회장님 연인이 맞나 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화려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운그룹 외동딸 서윤이었죠. 서윤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귀에는 루비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죠. 서윤 양,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 사업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서윤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윤의 시선이 희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희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희주의 심플한 드레스와 자신의 화려한 차림을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 희주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주가 짧게 인사했어요. 회장님과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희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성운그룹 서윤이에요. 예전부터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죠라고 강조하듯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희주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희주의 팔을 슬쩍 잡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쪽 테라스에서라고 제안했습니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테라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이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 수표였죠. 이거 받고 회장님 곁을 떠나요. 서윤이 수표를 희주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희주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님 옆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아. 서윤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희주가 차분하게 반문했어요. 기술팀 보조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서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희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넣어요. 그 정도 가치는 있으니까. 서윤이 수표를 희주의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희주가 손을 뒤로 뺐어요. 필요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서윤이 차갑게 말하며 테라스를 나갔습니다. 희주는 잠시 테라스에 홀로 남아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연회장 안으로 돌아온 희주는 민우의 곁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희주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희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희주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순서는 행사 계획표에 없었거든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희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넘기면 얼마를 주실 건가요? 라는 내용이었죠. 연회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희주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해외 경쟁사라면 더 좋죠. 추적이 어려우니까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희주가 민우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당연히 조작이지. 민우가 희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무대 쪽으로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희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희주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 몇 명이 희주 쪽으로 다가왔어요. 희주는 민우의 손을 놓고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 뻔뻔한 애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희주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메인 서버에 연결했죠.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희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복잡한 코드와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H 최종 인증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희주가 태블릿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스크린에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천재 과학자 H의 신원 공개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희주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연구 기록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원천 기술 개발자, 강성그룹 핵심 특허
127건 보유. 글로벌 과학학술지 최우수 논문상 3회 수상. 연회장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놀라움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찾던 과학자 H는 바로 저입니다. 희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H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민우조차 H의 정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신변 보호를 위해 제 정체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로 했죠. 희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희주의 학력과 경력이 상세히 나타났어요. 명문대 수석 졸업, 박사 학위, 수십 개의 국제 특허까지 그 모든 것이 증명 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방금 백지수표를 건넸던 상대가 강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주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어요. 강성그룹 주주명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희주의 이름 옆에 지분 15%라고 적혀 있었죠. 연회장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희주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였던 거예요. 민우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희주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희주 박사는 강성그룹의 심장입니다. 그녀 없이는 우리 회사의 미래도 없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방금 보신 조작 영상은 민우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성운그룹 본사 회의실 장면이 나타났어요. 서윤과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희주를 제거하면 강성그룹의 기술을 가로챌 수 있어. 서윤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작 영상을 만들어 파티 때 틀어. 그러면 강성그룹 내부가 혼란스러워질 거야. 서윤이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네 회사 보안이 허술하더군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서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서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희주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우의 곁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희주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소연도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희주가 진짜 H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부른 여자가 천재 과학자였다니. 경찰이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희주는 민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4한강 다리 위의 약속. 스크린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연회장의 조명도 함께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음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겨울밤, 한강 다리 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민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은 패딩을 걸치고 초췌한 얼굴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연회장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지금의 성공한 회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영상 속 민우가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희주였습니다. 잠깐만요. 희주가 민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민우가 돌아보며 희주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요라고 거칠게 말했죠.
이거라도 마시고 생각해요. 희주가 따뜻한 캔커피를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캔커피를 받았어요. 차가운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희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민우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긴요.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려는 사람한테 상관없을 리가 있나요? 희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우가 희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희주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당해서 전 재산 날렸죠. 민우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요? 희주가 반문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주는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이론 초안이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죠. 이거 봐요. 희주가 노트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가 노트를 펼쳐보았어요.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에너지 기술이에요. 이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희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저 같은 실패자한테.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어요. 당신 눈빛이 제 눈빛이랑 똑같거든요. 희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반문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희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영상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두 사람이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자금이 문제네요. 민우가 노트를 보며 말했어요. 자금은 제가 마련할게요. 희주가 라면 봉지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편의점 알바로. 민우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땅이 있어요. 팔면 될 거예요. 희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유산인데. 민우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유산은 잘 쓰라고 남긴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잘 쓸 곳이 어디 있겠어요. 희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됐어. 드디어 됐어.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희주가 화면을 확인하고 민우를 껴안았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라고 기쁨에 겨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있었어요. 희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희주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토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희주가 통장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민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았어. 희주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 전부를 나한테 쓰게 해서. 민우가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잖아. 희주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우가 희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할게. 반드시 너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힐게라고 진지하게 말했죠. 영상 속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첫 번째 투자자 미팅 장면이었습니다. 기술은 훌륭합니다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기회를 주시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는 어렵겠습니다.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우와 희주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희주가 민우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절 통보를 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어요. 10번, 20번, 30번.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민우와 희주가 환호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완성하는 장면이었어요. 희주가 마지막 부품을 조립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성공이야. 희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가 희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연구소 안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기술을 빼앗으려 협박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이 기술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시장에서 매장시킬 거야. 한 대기업 임원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온 민우가 희주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지키려면 내 정체를 숨겨야 해. 그들이 널 노릴 거야. 알아. 나는 그림자가 될게. 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때부터 희주는 익명의 과학자 H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희주가 연구실에서 홀로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아? 민우가 연구실을 찾아와 물었어요. 너만 있으면 돼. 희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현재 시점에 민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낡은 캔커피 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주가 2년 전 건넸던 그 캔이었죠. 이 캔을 지금까지 보관했습니다. 영상 속 민우가 말했어요. 이희주 박사는 단순히 제 연인이 아닙니다. 강성그룹의 진짜 창업주의자, 제 구원자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어요. 민우가 실제로 그 낡은 캔을 손에 들고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희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 민우가 희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내 이론을 믿어줬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희주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죠.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내용이 떴습니다. 이희주 과학재단 설립이라는 문구였어요. 희주의 부모님 성함을 딴 재단을 만들 겁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우의 발표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어요. 희주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를 비웃던 분들께 감사합니다. 희주의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무시와 조롱이 제게 더 강해지라고 가르쳐줬거든요. 희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희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강성그룹은 기술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을 거예요. 희주가 자신 있게 선언했어요. 민우가 희주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소연은 연회장 뒤편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희주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희주에게 인사하러 줄을 섰어요.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희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민우가 희주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피곤하지? 아니, 오히려 후련해. 희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생각나? 민우가 난간에 기대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희주가 민우의 옆에 섰습니다. 그때 네가 없었으면.
민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희주가 입을 막았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 둘 다 서로가 필요했어. 희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희주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2년 전 그 추운 겨울밤과는 너무나 다른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죠. 챕터 5 지중해의 승리. 한 달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박람회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이 각국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강성그룹 부스는 박람회장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희주의 에너지 기술이 전시된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이 기술이 정말 상용화 가능한 겁니까? 한 투자자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미 세계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강성그룹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상식장은 박람회 마지막 날 저녁에 열렸어요.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거대한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죠. 올해의 최고 혁신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뜯으며 말했어요. 강성그룹, 이희주 박사.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어요. 희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1챕터에서 소연이 와인을 쏟았던 바로 그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수선되고 세련되게 리폼된 모습이었습니다. 코트에 얼룩 자국이 있던 부분에는 금실로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죠. 사람들이 희주의 독특한 패션에 주목했어요. 최신 명품 드레스가 아닌 리폼된 낡은 코트라니 누군가 저게 뭐야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희주가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희주가 잠시 트로피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코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옷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희주가 코트의 자수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웃으며 와인을 쏟았죠. 그 얼룩은 제게 상처였습니다. 희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은 제가 극복한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희주가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홀 안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가난과 무시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이 상을 바칩니다. 희주가 마무리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희주만을 위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카메라가 희주를 향했어요. 올해 최고의 순간이라는 자막이 생중계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축하연이 열렸어요. 호텔 최상층 연회장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희주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제네바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주 박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주가 돌아보니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주가 자세히 보니 고시원 시절 근처 식당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 여기 어떻게라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어요. 강성그룹에서 보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초대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희주는 민우가 몰래 준비한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가씨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이야.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밥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희주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잘 됐으니 다행이야. 아주머니가 희주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희주는 아주머니를 VIP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분이 누구신가요? 한 투자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희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축하연이 한창일 무렵 민우가 희주를 찾아왔습니다. 잠깐 나와볼래? 라고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네바의 야경이 360도로 펼쳐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지? 민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초대한 거 말이야? 고마워. 희주가 민우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넌 항상 은혜를 잊지 않잖아. 당연히 모셔야지. 민우가 희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0개국 계약 체결 완료라는 내용이었죠. 봐, 10개국이래. 민우가 희주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희주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강성그룹 주가가 내일 천정부지로 오를 거야.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기술퀸이 됐네. 희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퀸이었어. 민우가 희주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한편 박람회장 밖에서는 소연과 그 무리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주를 만나려고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기자들 온다. 한 동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희주 박사님과 어떤 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주 친한. 소연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 했어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보안 요원이 소연 일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친구인데 왜 못 들어가요? 소연이 항의했어요. 명단에 없으신 분들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희주 박사 친구라던 사람들 출입 거부당해라는 기사 제목이 이미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럴 수가. 소연이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지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소연 일행은 쫓겨나듯 박람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틀 후 민우는 지중해의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희주를 위한 승리 축하 파티를 열기 위해서였어요. 프라이빗 제트기가 섬의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희주와 민우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와, 여기 완전 천국이야. 희주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를 위한 곳이야. 민우가 희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섬에는 소규모 파티장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희주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고시원 시절 도와줬던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희주야, 진짜 대단하다라며 축하해줬어요. 너희들이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희주가 친구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우가 희주를 해변으로 데려갔어요. 모래사장에는 촛불이 하트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희주가 놀라서 물었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희주가 연구한 보석 증착 기술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어요. 이희주,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당연하지, 바보야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반지를 희주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반지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친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희주와 민우는 그날 밤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어요. 2년 전 컵라면 먹던 때 생각나? 희주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 희주가 민우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민우가 희주를 안으며 인정했어요. 별들이 하늘 가득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주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희주는 민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강성그룹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중 도움 주신 분들 채용 완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주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희주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민우가 테라스로 나왔어요.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한테 보답하고 있어? 희주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역시 우리 희주답네. 민우가 희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지중해의 아침을 함께 맞이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며 섬을 떠나기 전 희주는 모래사장에 글자를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네 글자였어요. 파도가 밀려와 글자를 지웠지만 희주의 마음속에는 그 의미가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프라이빗 제트기가 활주로를 달렸어요. 희주와 민우는 창밖으로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올 거야? 민우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특별한 장소잖아. 희주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아래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희주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반지가 상징하는 약속,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랑해. 희주가 민우에게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민우가 희주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어요. 하지만 희주와 민우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챕터 유각의 마지막 발악. 약혼식 다음 날 아침, 희주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약혼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희주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민우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민우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어요. 응, 꿈만 같아. 희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희주에게 다가와 이마에 키스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 저녁에 바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희주가 민우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민우가 떠난 뒤 희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SNS 알림창에 빨간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999개를 넘어섰어요. 희주가 이상한 느낌에 SNS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에 대한 게시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희주의 아버지, 수십억 공금 횡령범이었다. 천재 과학자의 더러운 뿌리, 범죄 수익금으로 연구했다. 희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게시글을 클릭하자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희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희주가 게시글 작성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에 예약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희주가 이를 악물며 이름을 불렀어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희주, 지금 인터넷 봤어? 민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응, 방금 봤어. 희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바로 해명 기자회견 열게. 민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희주가 민우를 제지했어요. 왜? 이런 건 빨리 해명해야 해. 민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당황해서 움직이는 거. 희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한편 소연의 아버지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가짜 피해자들 섭외는 다 됐나? 라고 물었어요. 네, 회장님 10명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 뉴스에 인터뷰 내보내. 소연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지시했어요. 그는 딸 소연을 구하기 위해 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희주만 무너뜨리면 강성그룹도 흔들릴 거라고 확신했죠. 오후가 되자 강성그룹 사옥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희주 퇴진하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였습니다. 사기꾼 딸은 물러나라. 누군가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범죄 수익금 반환하라. 다른 사람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회사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들 진짜예요?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희주는 자신의 연구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시위 현장 생중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연구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희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희주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희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희주가 물었어요. 희주 씨 동생 다니는 학교 알아요?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라고 똑똑히 가르쳐 줄 거예요. 남자가 비웃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희주가 재빨리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안 돼. 희주가 급히 가방을 들고 연구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정문 앞 몇 명의 남자들이 동생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범죄자, 동생 주제의 대학은 다니네. 한 남자가 동생의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입 닥쳐. 다른 남자가 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자들이 동생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근처를 지나던 학생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이 머리를 감싸며 웅크렸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결국 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희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희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희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동생은 깨어날 거야. 민우가 희주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희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강성그룹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 자산 동결 및 정밀 조사 실시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우의 회장직 수행도 정지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 중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강성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이대로는 회사가 망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희주는 동생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단 동생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희주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민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희주야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희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만 계속 쥐고 있었어요. 소연 측에서 움직인 거 확실해. 동생 폭행한 놈들 배우도 추적 중이야. 민우가 희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희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민우가 희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 희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주야. 민우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희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는 할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저녁 희주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꺼버렸어요. 민우에게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24시간만 시간을 줘. 혼자 정리할게라는 내용이었어요. 희주는 병실을 나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바로 아버지의 묘소였습니다. 희주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희주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명 벗기겠다고 약속했는데 동생까지 다치게 했어요. 희주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어요. 이제 끝낼게요. 완전히 끝낼게요. 희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묘소를 떠나 자신의 비밀 연구실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희주가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최종 보복 프로토콜 활성화. 희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집안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범죄 기록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찾았다. 희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에는 소연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가 상세히 나타나 있었어요. 당시 회계장부를 조작한 기록까지 모두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희주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희주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검찰청 앞에서 만나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민우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라는 내용이었어요. 희주는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이제 끝이야. 희주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오직 차갑고 냉정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희주는 연구실을 나와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과 그 일당을 완전히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희주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챕터 7 진실의 폭로. 검찰청 앞 계단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희주가 검찰청에 나타난다는 제보를 했던 거예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검찰청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희주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희주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버지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희주는 침착하게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검찰청 브리핑룸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송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희주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민우는 방송국 모니터룸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희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횡령범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희주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주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회계장부 원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회사의 실제 회계장부입니다. 희주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조작된 흔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희주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소연의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희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녹취 파일이었어요. 재생하겠습니다. 희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희주 아버지한테 누명 씌우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회계장부 조작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박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녹취록이 끝나자 브리핑룸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희주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가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성운그룹 계좌에서 10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입금 날짜를 보십시오. 루머가 퍼지기 정확히 3일 전입니다. 희주가 설명했습니다. 성운그룹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윤의 아버지와 박철수가 공모했습니다. 희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이희주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라는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성그룹 본사에서는 민우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소연의 사촌 오빠 진혁이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한 모든 증거입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에는 진혁이 소연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희주 신상정보 보내. 회사 기밀 자료 복사 완료.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경악했어요. 진혁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민우가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이 전략기획실로 향했어요. 진혁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혁 대리, 동행하시죠. 보안팀장이 진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진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에 인계됩니다. 보안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찰청 브리핑룸으로 다시 돌아가면 희주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홍보대행사 대표의 자백 영상입니다. 희주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소연 씨한테 돈을 받고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질문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총 3억 원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희주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희주의 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연의 지시를 받은 청부 폭력배입니다. 희주가 대답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폭행범 중 한 명이 전화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소연 씨, 일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브리핑룸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바로 그때 브리핑룸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 2명이 들어왔어요. 박철수와 서윤의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소연은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검사가 대답했어요. 사실 소연은 그 순간 공항에 있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참이었어요. 탑승객 박소연 씨 즉시 출국 금지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소연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권리로?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검찰 지시사항입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들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소연 씨,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손대지 마. 소연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소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희주의 브리핑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정부는 강성그룹 기술에 대한 오해를 공식 사과합니다. 한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희주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희주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의 병실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잘했어. 민우가 희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동생은? 희주가 침대를 보며 물었어요. 바로 그때 동생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누나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희주가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깨어났어, 깨어났어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동생을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희주가 동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때문에라고 말했어요. 괜찮아. 누나가 이긴 거 알아. 동생이 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주가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20년간 품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어요. 이희주 박사 아버지 누명 완벽히 벗겨. 소연 일당 전원 구속. 민우는 강성그룹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배신한 이사들은 전원 해임합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몇몇 이사들이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기 때 지분을 던진 이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겠습니다. 민우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희주 박사를 공동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민우의 말에 남은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온몸을 시리게 했습니다. 간수가 신문을 던져줬어요. 일면에는 희주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의의 승리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소연이 신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라고 절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옆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딸아, 미안하다라고 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희주와 민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끝났어. 희주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우가 희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어요.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희주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희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주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1년 후 강성그룹 사업 옥상 정원에는 하얀 천막이 우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송이의 장미와 백합이 정원 곳곳을 수놓고 있었어요. 약혼식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희주는 드레싱룸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섬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색이 변하는 신기한 원단이었죠. 언니 정말 예뻐.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고마워. 희주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야. 희주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레싱룸 문이 열리며 고시원 식당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주 정말 공주님 같네.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희주가 일어나 아주머니를 안았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네가 힘들 때 옆에서 못 지켜줘서 미안했어. 아주머니가 희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원에는 이미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부터 희주를 도와줬던 평범한 사람들까지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민우는 무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들러리를 선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떨려? 한 친구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희주 박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축하해. 친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주가 동생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해주셨을 역할을 동생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모습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드레스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전 한강 다리에서 절망하던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무대 앞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희주의 손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형부,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동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약속할게.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희주,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손을 내밀어준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민우가 희주의 손을 꽉 쥐었어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제 희주의 차례였습니다. 강민우, 당신도 나를 살렸어요. 희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이론을 믿어주고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 희주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당신 없이는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예요. 희주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함께 꿈을 이루고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희주가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와 희주가 키스했어요. 하객들의 환호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이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맨스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독방에서 소연이 벽에 붙은 작은 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희주의 환한 미소가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소연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내가 거지라고 불렀던 여자가라고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분노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간수가 조용히 해라고 경고했을 뿐이었습니다. 약혼식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우가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스크린에 이희주 재단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희주의 이름을 딴 재단을 공식 출범합니다. 민우가 발표했어요.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민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 부부 지분의 절반을 출연합니다. 민우의 발표에 하객들이 놀라며 박수를 보냈어요. 희주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닌 재능의 대물림을 만들겠습니다. 희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희주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뒤 희주와 민우는 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어요. 약혼 반지를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약혼했어요. 희주가 납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명도 완전히 벗겼고요. 희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가 희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희주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소연이 출소했습니다. 형량이 감경되어 조기 석방된 거였어요. 그녀는 초라한 차림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소연은 청소용역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과가 있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소연이 애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 방침상 어렵습니다. 면접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회사를 나오며 절망했어요. 과거 자신이 희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급이 안 맞는다. 바로 그 말을 자신이 듣게 된 거였죠. 한편 이희주 재단 사무실에서는 첫 장학생 선발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뛰어난 과학도 10명이 선발되었어요. 희주가 한 명 한 명에게 장학 증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희주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학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빛났습니다. 재단 행사가 끝난 뒤 희주는 성운그룹 옛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제는 공익연구센터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제대로 활용되니까 보람 있네요. 희주가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희주의 남동생은 최연소 변호사가 되어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도와줬어요. 과거 우리 아버지처럼 억울한 분들을 돕고 싶어요. 동생이 의뢰인에게 말했습니다. 희주는 동생의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어요. 자랑스러워라고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민우와 희주는 한강 다리 위에 다시 섰습니다. 2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기서 시작됐지. 민우가 난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야. 희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민우가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희주가 건넸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어요. 건배. 민우가 캔을 희주에게 건넸습니다. 건배. 희주가 캔을 받아 민우의 캔과 부딪혔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희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네. 민우가 말을 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희주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민우가 희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의 뒤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강성그룹 역사관 중앙홀, 유리관 안에 희주의 낡은 가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챕터에서 소연이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전시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 이 가방은 이희주 박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사용하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시절이 지금의 강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유리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전시물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가방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란다.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역사관 밖에서는 희주와 민우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희주가 뒤를 돌아보며 역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분명 그럴 거야. 민우가 희주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녁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희주와 강민우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무시를 이겨내고 진정한 성공을 이룬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희주와 민우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소연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고, 희주는 낡은 코트를 입었지만 그 안에 세상을 바꿀 기술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비웃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에 무릎 꿇었고, 무시당하던 사람은 당당히 세상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고.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평생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희주와 민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